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마시면서 조금 할게요. 네, 자, 다시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뼈 1번, 2번은 그렇게 위치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만져가면서 내 척수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구나.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척추뼈, 우리 척추뼈의 길이는 대략 한 70cm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물론 다리 길이가 조금 짧고 상체가 기신 분들, 저처럼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은 분들, 다 이제 길이 차이가 조금씩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약 70cm의 척추뼈 길이가 이루어져 있고, 척수는 대략 한 45cm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신경도 조금 구분이 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목, 가슴, 허리, 엉치, 꼬리 이런 식으로 부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목 신경은 주로 숨쉬기, 심장 박동, 상지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게 되고 가슴 신경은 교감 신경의 활성에 관여를 하게 되고 허리 신경은 하지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엉치 신경은 골반, 장기에 관여를 하며 척수는 대뇌의 명령을 전달하면서도 위급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해 몸을 움직이고 위장 활동, 생리 현상 등 관장하면서 우리 몸의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일단 척수는 간단하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여기서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말초신경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능학적으로 분류하는 거는 이제 체성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체성신경에서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에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물을 마실 때, 그리고 불에 손을 댔을 때를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 체성신경은 주로 이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수의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아까 예를 들었던 물을 마실 때 어때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봐야 되죠. 시각이라는 감각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봤으면은 내가 움직이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물병을 잡으면서 촉각이라는 또 감각 그러면서 내가 물병을 잡았으니까 다시 끌고 와야겠네라는 운동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 입안에 물이 들어가는 감각 뇌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감각,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뇌에서 손에 정보를, 신호를 주게 되고, 손에서 받은 신호를 다시 뇌로 올리게 돼요. 이렇게 의식적인 움직임도 하고, 손에 불을 댔을 때는 어때요? 의식적으로 내가 불에다가 손을 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뇌까지 신호가 올라가서 뇌에서 뜨거워 손 떼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조금 늦겠죠. 손이 그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척수에서 신호를 받아서 바로 위험하니까 손 떼 하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체성신경에는 의식적인 움직임, 무의식적인 움직임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는 이제 의식의 개입 없이 생명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게 이제 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둑 말고 이 장기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심장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왼쪽으로도 한번 보내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더 빨리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죠. 이러한 이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거나 흥분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는 신경으로 보시면 되고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이제 눈이 커지죠.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공이 확대가 되고 심장이 막 빨라지죠. 심장 빨라지면서 막 내뱉으면서 이제 흥분을 하죠. 내뱉기 위해서는 기관지가 넓어져야 되고 위장의 기능도 억제를 시켜요. 그러면서 흥분했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게 돼요. 교감신경에서는 이제 이러한 역할, 부교감신경에서는 그 반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상반된 일을 하는 거예요. 상반된 일을 하면서 항상 이제 함께 기능하면서 내부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도록 서로 협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깨지게 되면 신체 이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면은 불안, 공포, 주의 산만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우세해버리면은 무기력해지고 만성쇠약,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장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심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울증, 주의 산만과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엔 내부 장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눈에 이렇게 영향을 주죠. 눈에 영향을 주면서 만약에 우리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돼서 계속 눈이 딱 커져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 장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장기들이 하는 일 정확히는 모르셔도 내려와 보면 간은 뭐예요? 피로는 간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만성적으로 피로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영향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안정성이 깨지면은 이러한 간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만성적인 피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여기 위도 있죠. 그러면은 소화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장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자율신경계가.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목, 여기가 지금 가슴뼈 있는 부분이거든요. 파란색. 가슴뼈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목 위쪽이에요. 목 위쪽에서 자세히 보니까 위랑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목이 안 좋아도 소화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면? 거북목이 되게 되면은 뇌척수액이라고 말했던 건 아까 척수를 싸고 있는 물질, 액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리가 정상 위치에서 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흐르면 되겠죠. 근데 거북목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뇌척수액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면 되는데 대각선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통로가 한 군데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뇌척수액의 순환을 방해를 하게 되고 노폐물을 혈액순환 이게 흐름이 원활하면서 노폐물을 계속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노폐물도 쌓이겠죠. 그러면서 뇌의 노폐물 청소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신경적으로는 이제 이렇고 혈관적으로도 변형된 이제 목 근육이 혈관을 계속 압박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뇌신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뇌신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뇌신경은 12쌍이거든요. 12쌍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뇌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은. 이러한 미주신경은 심장, 폐, 부신, 소화관 등의 이제 장기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의 가장 중요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목 부분에서 이제 대장의 한 부분인 결장의 일부까지 부교감신경 섬유를 제공하면서 골격근의 운동 조절, 심박수 조절, 장의 연도 운동 이런 것들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장의 연도 운동 결국에는 연도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목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카이로프락틱 들어보셨죠? 이제 도수치료하면 이제 카이로프락틱 이제 뼈 교정하는 거 많이 하는데 카이로프락틱에서는 이 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카이로프락틱 한 분야에서는 이제 상부경추라고 하는 목뼈 1번, 2번 이 두 관절만 교정을 하는 학회도 있거든요. 이 두 관절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몸 자율신경계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만큼 상부경추가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턱관절.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턱관절을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턱관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뇌에서 척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관절이 턱관절, 상부경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흐름이 이상해져 버리면은 만약에 턱관절이 틀어지거나 상부경추가 틀어져서 위에서부터 잘 흘러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막혀버리면 당연히 밑에가 잘 안 흘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에서 신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카이로프락틱에서는 이제 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은 신경이 다 밑으로 향하고 옆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치게 되면 그 척수 분절 밑으로는 사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강원래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다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죠. 만약에 목을 다쳤으면 어땠을까요? 목 밑에는 아예 못 써서 전신마비가 됐을 거예요. 그만큼 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에 대해서 중요성만 이야기했어. 좀 강조를 했지만은 목도 중요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등에서도 많이 나오죠. 교감신경이. 그래서 등도 중요하고 허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척추만 잘 자극해도 병의 90%는 낫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이제 질병의 근본 원인은 이제 몸속의 에너지 순환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피가 더러워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데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척추는 이제 혈액을 만들고 생체에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온몸에서 이제 에너지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척추를 그러면 적절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척추와 연결된 체내 이제 장기들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 결과 이제 막혔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이제 피가 혈액이 맑아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각종 통증과 질병에 벗어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척추 속에 있는 척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장기와 자율신경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와 신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잘 자극해야 하는데 잘 자극하는 게 결국에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약간 사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신경계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원래는 제가 비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비염을 하려고 한 이유는 제가 비염이 있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좀 늦게 끝났는데 그때 비염이 되게 심하게 와서 계속 기침하고 콧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힘든데 그래서 비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벌써. 비염과 자세가 상관관계가 있나요? 하고 올리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만 답을 달 수가 있는 여기 질문판이거든요. 게시판이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고쳐진다? 혹은 상관관계가 없다? 딱 나뉘어져요. 지금 저기 위에 있는 거 거북목과 비염은 서로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들로 거북목이 비염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거북목이랑 비염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거북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면 이제 의료원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한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북목이 있으신 사람 중에 승모근 긴장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승모근 치료를 해주시면 비염도 같이 호전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비염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보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계로 갑자기 제가 주제를 바꿨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논문이 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논문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요일에 비염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힘든데 빨리 약 먹어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지 거북목을 빨리 해결하고 내가 등을 펴서 비염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기가 힘들죠. 연구를 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염이 심하지만 너 참고 거북목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인데 몇 주, 몇 달 동안 너 비염 때문에 힘들지만 무조건 참아, 체형을 잡자라고 한다면은 누가 하겠어요? 연구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골프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 논문을 이제 쓰는 게 아마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이제 뇌분비계 뭐 비염이나 뭐 이런 문제들로 저희도 논문을 한번 써서 우리가 좀 선구주자로서 한번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걸 보고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저보다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뭐 저는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신경계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과연 영향이 끼쳐져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제 주제로 들어와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목허리를 잡고 있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미세하게 손상이 쌓이면 우리 몸에 이제 각종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구부정하거나 짝다리로 서는 등의 자세 같은 경우에 척추를 지키는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게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척추는 척추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척추에도 고불안이 전달이 되겠죠. 척추가 하는 역할은 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런 나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디스크가 돌출돼서 뒤에 있는 척수를 누리게 되고 척수가 척수로 가는 혈류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연세가 점점 드셔가서 더 노년층이 되시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척수로 가는 혈류량 계속 줄고 척수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나쁜 자세와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척수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척추 관절을 지켜서 척수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 5분씩이라도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 내가 인지를 해서 허리를 펴고 등을 세우고 머리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수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여를 해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뇌신경 이제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제 부랴부랴 한번 찍었었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같이 계시면은 2인 1조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뇌신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눈알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요. 눈의 움직임. 예전에 개그맨 이경규가 눈알 이렇게 돌리는 그 개인기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억나시는 분들 눈알 그렇게 굴리는 게 뇌신경에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 안구의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 있죠. 눈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 보시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눈 안쪽까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어디까지 모으느냐? 이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한 두 개 이상으로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당기다 보면. 그럼 거기서 스톱하고 다시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가져올 때 제 눈알 보세요.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당연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멀어질 때는 벌어지고 눈알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신다거나 모였다가 빨리 풀린다거나
뭐 두 쪽 다 그럴 수도 있고 한쪽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나 혼자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좋은 거는 옆 사람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할 때 옆 사람이 봐주고 옆 사람이 할 때 내가 봐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혼자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손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가져와 보세요. 하실 때 천천히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할 때 자세 중요하겠죠. 허리 세우고 등 펴고 머리 세우고 자세 위치 맞춘 상태에서 턱 너무 당기시면 안 돼요. 정면 위치 본 상태에서 손가락 가져오는데 너무 빨리 가져오지 말고 천천히 가져오세요. 그리고 시선은 계속 손끝만 보세요. 손끝만. 그러면서 천천히 가져와 보세요. 천천히 가져오면서 손끝이 하나가 아니라 좀 두 개 이상으로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천천히 멀리 해주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겸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두 분이 계신 분들은 한번 봐드리면서, 어? 주변 지인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빨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이것도 두 분이 있으면 편한데 제가 손을 옆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죠. 손가락을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만약에 옆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고, 자, 굽히는 부분을 눈알로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눈알로 가는 거. 제가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굽히니까 제가 눈알 가고, 여기 굽히니까 제가 눈알 가고, 여기 굽히니까 눈알 가고, 여기 굽히니까 눈알 가고, 눈알 움직여지는 거 보이세요? 얼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눈알의 움직임. 그리고 이것도 혼자 있으시는 분들은 굳이 굽힐 필요가 없죠. 내가 굽힐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손끝만 여기 봤다가 돌아왔다가, 손끝 여기 봤다가 돌아왔다가.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분이 계신 분들은 자, 내가 손가락 굽히는 곳을 잘 쳐다봐 라고 하고 운동을 주는 거죠. 순서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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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지 말고 어디로 굽힐지 모르게. 오른쪽 굽혔을 때 오른쪽 빠르게 봐야 되고 왼쪽 굽혔을 때 왼쪽 빠르게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같이 계신 분들 한번 해보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손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조금 넓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가락 앞으로 할게요. 자, 왼쪽 손끝 쳐다보세요. 자, 이것도 자세 계속 신경 쓰시고, 살짝 위에 볼 수 있게, 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손 위로 들어서 시선 위치 정면 볼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왼쪽 손가락 위 쳐다보세요. 손끝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 손끝 쳐다보고, 돌아오고. 자, 얼굴 움직이면 안 돼요. 왼쪽 손끝 돌아오고, 오른쪽 손끝 돌아오고, 오른쪽 손끝 왼쪽으로 가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이런 식으로 눈 아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이거는 좀 어려워요. 발을 이거는 서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양발을 붙이고 서면 조금 쉽고 이렇게 일자를 놓고 하면은 난이도가 중. 한 발 들고 한 발로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난이도 하로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중. 이렇게 한 발 일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 움직이면서 그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좌우로 할 때 제 몸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하지 말고 발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좌우 한번 움직여 보시고 일어서서 원래는 하시는 거예요. 일어선 상태에서 발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문희 점장님 너무 빨라요. 손가락 천천히 하셔야 돼요. 손가락 천천히 하면서 움직여 보시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좌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위아래로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 저 이거 흔들리는 거 계속 보이세요? 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만큼 뇌신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렇게 위아래로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조금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여드려야 되니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는 마지막. 좌우, 위아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면서 제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뇌신경을 자극하면서 뇌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그럼 뇌신경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애들한테 이런 밸런스 운동 시키고 한 10분 정도 운동 시키고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집중력 향상이 굉장히 도움된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해도 좋고 성인분들한테 당연히 좋고 노인분들한테도 뇌신경을 계속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좋고 이거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목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이제 공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다시 방송으로,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댓글로 또 감동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도 원래 지금 제 음성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비염이 되게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아마 비염 수술을 했었고, 거의 뭐 해마다 비염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증상 중에서 가장 심했던 증상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비염을 앓게 되니까 코를 풀게 되는데요. 거의 뭐 한번 코를 풀게 되면 두루마리 하나를 다 쓸 정도로 코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풀어야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맹맹이 소리 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코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 따가운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비염에서도 저는 이제 따가운 반응과 이 콧물이 계속 이렇게 코감기처럼 나는 그런 증상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비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비염 환자들의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염 환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거. 네. 채팅으로 조부건 마스터님만 응원하지 마시고 숨 맞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게 최대 제대로 숨쉬기 맞습니다. 꽤 비염을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맛도 있으시고 제가 느낄 때는 코로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심했죠. 잠들기도 힘들고 다양한 불편함들을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 뭔가 냄새를 맡고 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제가 후각이 예민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들보다 비염 환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이 냄새라든지 어떤 이 후각으로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네, 어떤 분들은 입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코로 이제 제대로 호흡을 못 하다 보니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 입냄새도 심한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불편함 속에서 오늘 조부건 마스터님이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척추신경, 즉, 이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은 두개골, 보호를 받죠. 그리고 척수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이 기관은 척추라고 하는 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뭔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고 이 척추라고 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지구 중력에서 얼마만큼 잘 조절을 할 때 우리는 뇌와 척추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그게 기본값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바른 자세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까닭에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이 뇌와 척수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우리 몸의 움직임, 활동과 우리 몸의 역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출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건강해지고 바르게 잘 살까라는 테마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알 홍보를 또 하자면 33출첵 신규반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 1월 2일까지 2024년입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33출첵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좀 유익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실제 우리가 한번 목표를 세워보고 도전하는 그런 계기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도 기다려 주시죠. 예, 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창업 설명회가 전국에서 8회가 있습니다.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이 출첵을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벌써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하신 분들에게 일정 문의를 하시면 아마 이 일정표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33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예, 46일차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관계로 오늘 제가 좀 짤막하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자기 경영 33번째 시간. 그래서 자기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큰 테두리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디테일한, 정말 세심한 중요한 내용들은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계속 지금 다루고 있죠. 습관은 버릇이고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우리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목표와 또 어떤 감정과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이 습관이 형성되어졌을 확률이 높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힘든 거 싫다. 귀찮은 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편안한 습관과 귀찮은 것들을 가급적 멀리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을 쫓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3일, 3주, 3개월, 3년, 많게는 30년까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온 행동 양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사시던지 또는 건강하시던지 또는 부하게 사시던지 다 마찬가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쫓고 그리고 어떤 습관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 만족도가 결정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각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가 정말 행복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또 한 5초간 곱씹어서 그 질문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까? 현대인들에게 만약에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이
때때로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깔 겁니다. 그죠? 어떨 땐 행복하지만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그만 쫓기고 있고 또 빠듯하고 뭔가 결핍하고 또 어렵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라는,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현실의 벽을 더 냉정하게 느끼는 시점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모 작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청춘일 때는 많은 아픔, 결핍을 느끼는데,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픈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자,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습관 형성을 위한 미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달성할 때 우리들이 변화가 다가온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운동을 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약 한 20분 정도 다뤘었죠. 오늘은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금 제가 꺼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영업 이제 담당하는 우리 본부장님이 계신데, 어제도 그 얘기를 가지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여러 사람이 그 대화가 화두로 떠올랐었어. 뭐였냐면, 그분의 댁에 가면 너무나 물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를 디스하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함께 경청하고 계시고 이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분들이 꽤 의아해합니다. 아니,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건과 관계를 맺는다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과도 분명하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선택하기 전까지, 그 물건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린 무수한 검색과 또 그 물건을 찾는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또 우리의 호감에 따라서, 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을 계속 쓸 것인지, 즉 애장품으로, 애용품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몇 번 쓰다가 내가 알았던,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그 가치가 아닐 때 이 제품과의 관계는 이제 애용품이 아니라 그냥 서랍에 올려두는 또는 어딘가에 넣어두는 비애용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 우리는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또 유능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긍정적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대상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정리정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온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제한된 공간에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또는 정기적인 또 비정기적인 관계는 정리라고 하는 과정이 없는 까닭에 계속 쌓이고 늘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수한 물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그 만족을, 그런 상황이 만족인 상태에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분의 취향이고 그분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건들이 나에게 똑같은 행복을 주지는 않죠.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하나도 쓸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부대표님께서 짝퉁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저도 한때 짝퉁을 많이 썼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짝퉁을 쓸 때는 대부분 이거죠. 짝퉁이 좋아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짝퉁은 어떤 진퉁의 모양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불법 행위죠. 그 모양이나 그 상표에 따라서 내게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1차일 거고, 진짜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비력은 없지만 그 물건을 저렴하게 획득해서 그 물건이 주는 만족감, 상표에 대한 만족감,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하차감, 뭐 느끼는 사용할 때 사람들이 보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 때문에 짝퉁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실제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최대 소비자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혀를 누르는 국민성을 가진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60대, 70대 할머니가 목욕탕 갈 때도 루이비통을 들고 가는 거지. 그리고 마트를 가니까 목욕탕이 아니라 마트에 무시, 그 다음에 파, 계란을 담아오는데 그 가방이 구찌 루이비통인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거야. 이야, 대한민국, 우린 뭐, 저기, 뭐, 반일 감정이 있고, 뭐, 그런 감정이, 뭐, 양국이 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소비력에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이면에는 뭡니까? 한 해에 몇백조 가까운, 몇백억 가까운 짝퉁이 우리나라 세간에 적발이 돼서 소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짝퉁들 사보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쓸 게. 그냥 그 브랜드를 쓴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갖고 싶어서 싼 걸 샀는데 싼 건 비지떡이라고. 하자가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퀄리티도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뭐 A급, B급 뭐 이렇게 뭐 포장을 하더라도 말이죠. 레플리카라고 해서 복제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또 대체하는 용어가 짝퉁의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레플리카, 복제품, 짝퉁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한 번, 두 번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 네 번 손이 안 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제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물건이 이제 공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순간부터 해가 바뀌어도 나는 그 생각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또 대체품을 사고, 또 대체품을 사고. 그냥 차라리요, 한 3년을 딱 돈을 쓴 걸 보니까, 그래도 그것도 뭐 몇백만 원이 돼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쓸 돈을 한 번에 제대로 된 명품을 사는데 썼더라면,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내 기호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정말 내가 취향에 맞는 내 취향을 파악하고 나서 그 제품을 샀더라면, 내 습성을 알고 샀더라면,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쓸데없이 방치되고 낭비되진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또 다뤘던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책이나 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어,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이 저의 변화의 변곡점이 됐고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물건에 치여 있진 않나. 그리고 그런 물건들, 또 물건만뿐만 아닙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과 어떤 이 장소가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이 지금 널브러져서 그 공간이 주는 만족과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목소리이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조금 더 알아가는
좀 미성숙했던 우리들이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그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이런 내용들 알려줍니까? 안 알려줄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는 가정도 요즘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는 이런 과정들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건 찾는데 오래 걸리고 막상 옷은 많은데 외출하려고 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볼멘 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집중이 부족한 까닭이죠. 타인에 대한 목소리, 타인이 바라보는 시각, 외부에서 오는 칭찬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는 부러운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 봐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연예인급, 그죠? 뭐 정말 셀럽급 정도가 아니면 대중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틀을 입든 일주일 팬티를 안 갈아입든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알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성찰과 내 자신에 대한 기호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나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좋은 에너지도 있습니다. 선행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좋게 반응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끄라고 했던 말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결정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들, 특히 전날 밤에 듣는 내용들이나 보는 내용들이 오늘 내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오늘 감정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알면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알면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연예인 가십거리요? 여러분들 듣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 가십이 이 시점에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십과 여러분들의 삶은 하등 관계없어요. 그 가십은요, 언제나 쌓여 있습니다. 언제 그냥 오늘 기사로 송출될 뿐이지 언제든 그런 기사는 산적해 있어요.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나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외부가 아니에요. 나이고 내부의 시각,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33일 동안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앞전에 조부건 마스터이 뇌와 신경이라고 했던 얘기, 바른 자세라고 하는 얘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이건 의사들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의사는 현상만 처치하죠. 그래서 제가 비염인데 항히스타민제, 소염제, 그 다음에 항생제, 이것만 저한테 처방하는 거예요.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불편합니다라고 하니까 불편하시네요. 소독 한번 해주고 이 식염수로 생리식염수로 코 한번 세척해주고 나서 해주는 처방은 약입니다. 근데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연 치료제가 있어요. 우리 몸의 천연 치료제는 뇌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으로 뇌를 사용할까의 결과의 인과관계일 뿐이지 내가 그걸 모르면 계속 병원 가서 약만 타서 평생 약만 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 뇌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결정들을 해나가고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출첵을 하는 이유요. 이게 여러분들과 이 줌 미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감정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공격적인 감정, 내가 오늘 타인과 만나고 사람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감정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같이 해볼게요. 감정은 뭘 이끌어낸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감정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저는 뭔지 모릅니다. 제 감정은 지금 고무되어져 있고 설레임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1시부터 워크숍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제주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약 먹는 거 아닙니다. 전 약 먹지 않아요. 항생제, 소염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주사도 안 맞아요. 왜? 제 몸이, 제 감정이, 내가 제 몸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자연 치유력, 항상성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약을 기피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병들고 있는 것은 감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나빠요? 오늘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실패의 길, 그리고 애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빨리 감정 전환, 즉 에너지 전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여러분들 감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존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느끼는 감정,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이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가정, 그리고 공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저 물건을 보고 행복한지, 저 물건을 쓸 때 기쁨을 느끼는지, 그걸 보고 그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보내십시오. 좋은 에너지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에너지, 그 물건을 가진 에너지는 또 하나의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어떤 에너지로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5개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5개. 그러면 일주일이면 35개의 물건이 정리가 되고 한 달이면 약 100개 이상의 물건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집이 지저분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정리정돈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침실에선 잠만 자면 되고 화장실에선 용변만 보면 되고 샤워장에서 샤워만 하면 돼요. 근데 침실에서 일을 하고 침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뇌가 교란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일하는 곳이구나 하니까 아무리 침대에 누워도 불면증. 왜? 뇌는 이 공간을 일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테크 그리고 프랭클린의 부의 사고방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간과 물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행복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깜짝 퀴즈 커피 감사합니다. 예, 전해드렸을 겁니다. 또 퀴즈를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